네, 매주 월요일 경제 읽기는 경제돋보기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대담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지금 2018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진행 중인데 그렇죠. 아는 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 페스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파스타 국수 축제냐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페스티벌이란 뜻입니다. 라틴어로 이제 페스티벌이란 뜻이고요. 3년 전에 메르스 사태 때 기억하시죠? 네. 그때 내수가 워낙 나빠지니까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전국 단위의 세일 행사고요. 올해는 참여 기업이 한 380개 정도 되고 네. 가전제품의 경우는 최대 30%, 뭐 품목에 따라서는 80%까지 세일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대표 상품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세일률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부터 또 4일까지는 사이버 핫데이라 그래서요. 온라인 쇼핑 전용 행사 기간입니다. 패션, 디지털, 뷰티, 리빙 이렇게 매일 주제를 바꿔가면서 추가 세일을 합니다. 추가 할인도 하고 1+1도 하고 무료 배송 같은 혜택도 하는데 경제 전반으로 보면 이 행사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내수 위축으로 네. 소비자들이 지갑을 꼭꼭 닫아 걸고 있잖아요. 네. 이런 이제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지갑을 열 것이냐 그게 이제 우리 경제 전반과 관련해서 올해 유독 이 행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죠. 알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처음 이 세일 페스타를 할 때 네.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미국을 보통 보면 줄을 막 굉장히 길게 서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좀 많이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우리가 벤치마킹했다, 본땄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차이는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아예 이제 문화나 쇼핑 관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제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데 예. 그 다음 날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날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연말 연초까지가 그야말로 유통업체의 대목이거든요. 예. 네. 전체 1년 매출의 한 20% 이상이 집중되는 대단하네. 시기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유통업체들이 흑자를 보지 못하다가 흑자로 돌아선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 가격이 블랙이라는 많이 게. 다운되나 봐요. 엄청나게 할인되니까 뭐 보통 70에서 90%까지 할인되고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게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우리는 그걸 이제 벤치마킹 했다고는 합니다만 우리하고 가까운 건 오히려 우리 주변국에 비슷한 이제 전국 단위의 세일 행사들이 좀 있어요. 아마 젊은 여성분들은 이 기간에 맞춰서 해외 여행을 하시기 때문에 아실 텐데 네.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박싱데이라 그래서 12월에서 2월까지 이어지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하순부터 7월까지 이어지는 또 이 세일 기간이 있고요. 예. 일본은 아마 이제 벚꽃 필 무렵 아실 거예요. 골든 위크라 그래가지고 네. 그때 세일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세일이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조금 뭐 상황은 다른데 중국의 광군제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들어봤습니다. 11월 11일 이 뉴스에서도 많이 다루게 되는데 일자가 4개가 겹치니까 무슨 날이겠습니까? 몇 배로 돼인가요? 독신자의 날, 혼자, 싱글데이. 네. 그러니까 원래 1990년대 중국 남부에서 대학생들이 시작한 건데 예. 이게 알리바바라는 중국 최대 쇼핑몰이지 않습니까?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걸 키운 겁니다. 하루 동안 진행하는데 그 창업주인 잭마라는 마윈이 나와서 직접 생중계를 하는데요. 예. 지난해는 28조 매출을 올렸어요. 28조. 예.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긴 한데 직구를 중국으로 하니까 예. 이게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박근혜님께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전 사실 인터넷에 그렇게 친숙하지 못해서 직접 가는 거 알고는 잘 못하는데 사실 작년에 미국에 간 친구가 네. 정말 너무 싸서 안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그건과 사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백화점을 포함한 유통업체가 실제 그 브랜드의 제품들을 사서 재고 부담을 안고 장사를 하질 않아요. 그냥 매장 임대업이에요. 백화점에서 각 브랜드에서 나와서 팔고 알아서 해라. 6대4로 나눠 먹는 거죠. 그게 부동산업이에요, 백화점이라는 게. 근데 미국은 혹은 영국이나 이제 유럽 쪽은 전부 재고 부담을 안고 있으니까 연말 전에 이걸 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백화점 세일이 헤롯 백화점 세일 아닙니까, 네. 영국에. 예. 이건 전쟁통도 이런 전쟁통이 없지. 막 줄을 서서 미친 듯 들어가서 하나 건지자. 보통 10분의 1 가격을 하니까요. 이제 이런 게 근본적으로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세일이 이제 먹히지 않는 이유가 좀 신뢰를 못 받는 것 같아요. 네. 아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정말 싼가에 대해서 우린 IT가 발달했으니까 핸드폰으로 찾아본단 말이에요. 최저가. 예. 가격이 비슷해요.
이게 무슨 세일이야. 평상시에도 살 수 있는데 이 가격에.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중에 세일용 제품을 내놓는다 예.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건 좀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파는 물품이 아니라 약간은 세일용 제품이다. 뭐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신뢰를 못 얻는 점도 있고 올해는 또 특히 추석이 애매하게 추석 대목 끝나고 나서 이게 열리는 거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추석은 음력으로 쉬다 보니까 날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근데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9월 넷째 주 금요일 시작. 날짜 박아놓는 거죠. 박아놓는 거니까 이게 추석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 대목이 원래 유통가의 대목이었는데 이거하고 늘 겹치질 않아서 고민스러운 대목이죠. 아니, 이게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년 전에도 사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네. 2년 전에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 올해 정도면 뭔가 좀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않는 분도 계실 텐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도 조금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예산을 좀 삭감시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전 정부에서 한 거니까 좀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부 쪽 얘기는 이거 어차피 시작할 때 민간에 이양하려고 했던 거다. 민간 주도로 해야 되니까. 또 하나는 이제 이 참여의 유인이 별로 없어요. 백화점이나 이런 유통업체는 자기네 세일 기간을 따로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 그냥 세일하면 되지 뭐 굳이 이것까지 열심히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엉거주춤한 상태로 참여하고 있어서 소비자 신뢰를 못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이 됐으니까 저는 이제 기로에 섰다고 보거든요. 네.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때려치든지 이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 저는 워낙 소비가 지금 위축돼 있고 특히 우리 젊은 아까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젊은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쓰는 돈들이 30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직구까지를 포함해서. 이걸 좀 유턴시켜야 되겠다. 그런 예. 차원에서 이런 세일을 싱가포르, 홍콩, 일본처럼 좀 아시아권의 유명한 세일 기간으로 만들어 보자. 근데 약간의 가능성은 3년 동안 보여줬어요. 뭐냐면은 전야제나 이럴 때 아이돌이 공연을 하잖아요. 예. 예. K-팝 인기 때문에 엄청 외국 관광객들이 오겠네요, 많이 와요. 예. 동대문에서 그 전야제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성은 보여준 거거든요. 정부 예산 57억 잡혔는데요. 상당부가 아이돌 섭외비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정부와 유통업체들도 이번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처음으로 참여를 하거든요. 예. 한 20% 싸게 파는데 제조업체들도 참여를 해서 꼭 닫힌 소비자 지갑을 한번 열어보자.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싸서 저도 좀 구매를 해보고 싶네요. 인터넷하고 친해져야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주 빠른 경제 뉴스 이번 주 미리 읽기에서 한 주간의 경제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딴 대책 후에 부동일까 유동일까라고 짚어주셨는데 부동산 대책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맞죠? 예. 우동일지 여동일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확연한 관망세로 접어들었다. 이건 분명해 보이고요. 서울 지역 9.13 이후에요. 그렇습니다. 9.13, 9.1이 나오고 나서 서울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이 0.1%에 그쳤으니까 근데 이제 현장을 들여다보면 당초 예측과 달리 종부세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안 되고 예. 관망세로 돌아선 건 아니고 대출을 안 시켜주니까 대출 못하게 하니까 확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공급 확대 정책이 21일 날 나왔는데 예. 과거에도 이 공급 확대, 공공택지를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게 로또 분양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거든요. 이거 네. 잘 잡으면 대박 난다. 판교 신도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을 어떻게 앞으로 이제 이 안정세에 기여하는 쪽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연말까지는 대개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을 이사철 수요. 예. 이거는 이제 요동 쪽의 기운 변수고 부동 쪽의 기운 변수는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미국 쪽이 지난번에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우리도 올 한 해 한 번 정도는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금리를 올린다면 상당한 변수가 되겠죠. 그 금리 얘기 한번 해보시죠. 예.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3번 벌써 올렸고 네. 우리는 일단은 지금 안 올리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물과 돈의 공통점은 한 군데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움직이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차이점인데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데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요. 금리가요? 금리, 돈값.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우리 금리 차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0.75%포인트 차가 벌어졌거든요. 예. 근데 이 정도도 아슬아슬한데 만약에 1%포인트가 벌어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눈에 띌 정도로 돈이 이동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앙은행도 올 한 해
두 번 결정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냥 버티고 가기가 어렵게 됐다. 올릴 수밖에 없게 한미 금리 역전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물론 있고요. 다만 이제 계속해서 걸리는 건 경기죠.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그러니까요. 과연 올려도 되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져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두 가지 한미 금리 차라든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올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한국은행이 어쨌든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게 상당한 변수가 되고요.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 좀 관망세에서 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미리 읽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네. 현실과 이상 어디쯤에 목표를 둬야 할까라고 하셨는데 이건 뭔지 좀 감이 짐작이 좀 안 안 되거든요. 잡히시죠? 예.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관철시킨 입국장 면세점 얘기입니다. 아, 네. 입국장 면세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15년 만에 이제 현실화가 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들이 그동안 불편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죠. 네. 출국장 딜리버리 포인트라는 인도장에서 받아서 외국을 떠돌다 다시 들고 와야 했으니까. 예. 불편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입국장 면세점 설치하자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그 국적 항공사들이 기내 면세점을 운영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15년간 안 된 면이 있었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구제개혁의 상징으로 이걸 이제 관철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이상론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시켰죠. 뭐냐면은 중소 중견 기업에 네. 준다. 그리고 이제 소형 매장을 3개 운영한다. 예. 그다음에 이제 출국장 면세점과는 좀 다르게 운영해 보겠다. 이런 게 이상론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벌어지는 논란은 뭐냐면 과연 그런 데서 살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해외로 나갈 때 들뜬 마음에 이제 출국장 면세점에서는 좀 비싼 명품이나 이런 걸 많이 사잖아요. 예. 사고 싶은 게 사람 심리기도 하고. 근데 이상적으로는 중소 중견 기업을 키워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이 만든 제품이 잘 팔리는 게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좋긴 하죠. 근데 지금 면세점에도 일부 코너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면세점이 아니더라도 중소 중견 기업 전문 제품을 파는 백화점들이 있는데 잘 안 돼요. 이건 이상과 현실의 차이인데 사람들이 이제 약간 조잡한 공예품이나 아이디어 제품이라고 느끼고 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거창하게 이렇게 어떤 규제 혁파의 사례로 만들어는 놓는데 이제 조만간에 입찰을 통해서 세 군데를 정해서 할 텐데 이렇게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라고 큰 일을 벌였는데 정작 이렇게 손님들이 줄을 서지는 않는 그런 면세점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좀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판매 품목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술은 되고 담배는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사실은. 예. 그 제주공항을 보시면 아는데 거기 면세점에 가보면 제일 줄이 길게 서 있는 게 담배인가요? 담배예요, 담배. 담배를 그 한 사람당 몇 보루씩 이제 이렇게 근데 제한되지 않나요? 제한돼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사요. 비운전자. 가족이라든가. 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경우가 재판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담배는 술과 달리 비교적 쉬우니까 얼마 받고 파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담배는 안 되고 술은 되고 뭐 이런 식의 규제들도 상당히 이상적이죠. 이상적인데 문제는 이것도 아까 얘기한 중소중견기업 전문의 소형 매장이라는 것에 덧붙어서 이 입국장 면세점이 활성화되지 못할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상은 좋지만 결국 현실에 와서 부딪혀 보면 이 소비자들 마음을 읽지 못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좀 생각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실과 이상을 좀 조율을 해서 맞춰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경제 싶네요. 정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